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곳인데요. 이상곤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갑자기 검은 연기가 치솟고 금세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이 들어가서 이 뒷창문으로 와서 보니까 불이 들어가더라고. 연기가 새카맣게 이쪽으로 막 퍼지더라고.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 화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폭발음이 한번 크게 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크고 더 묵직하게 이렇게 집도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사고는 추진체 조립에 사용된 공구에 묻어있던 화약을 세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공정이 위험한 작업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업체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 앞에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곳은 화약 성분을 씻어내던 세척실입니다. 아직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물로 씻는 공정이라 폭발 위험이 없다고 했지만 물에 닿기 전 미세한 정전기나 마찰이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군용 미사일의 고체 연료는 물에 닿으면 화약으로서의 성능을 잃습니다. 주성분이 산화제, 즉 과염소산 암모늄 등이 물에 쉽게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발은 고체 연료를 다뤘던 공구를 물로 씻는 세척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척 공정은 물을 과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물에 접촉을 하면 화약이 폭발할 위험이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공구에 묻은 고체 연료 찌꺼기가 물에 닿기 전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구끼리 스치며 발생한 마찰열이나 작업자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량의 고체 연료 찌꺼기만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군용 고체 연료는 워낙 고성능이라 단 몇 킬로그램만으로도 건물 한 동을 완파할 만한 위력을 가집니다. 여기에다 세척실에는 고체 연료가 묻은 공구가 다수 있던 상황이라 연쇄 폭발했을 수 있습니다. 추진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들이 사용이 되고요. 폭발음이 3번 들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도 연속 폭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화약을 떼어내기 위해 물 외에 다른 화학 세척제를 썼을 가능성 등 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고 수습에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별 대응 TF를 꾸리도록 했는데요. 한화그룹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숨진 직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화그룹은 그룹 차원의 사고 수습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와 함께 유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관계당국 조사에 협조해 사고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 성분은 물로 씻어내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난 공정은 저희가 당초에 위험에 대해서 크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자들에게 화염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염복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2차례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고 격리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장에 있는 가스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되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직후 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내 부속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받은 직원 가운데 일부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가스룸 내부에서 불소가 5ppm 정도 감지됐습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적은 양의 가스가 가스룸 내부에만 퍼졌을 뿐 공장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며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은고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안타까운 참사가 또 발생했는데 어제 폭발 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지금 추정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발표로만 따르면 실제로 이제 56동이라고 알려진 공구 세척실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폭발에는 일부 화약과 그리고 이제 공장 측에서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구 안에 있던 소위 말하는 이제 고체 연료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을 일으킨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물이 닿아서 세척되기 전에 이런 잔존돼 있던 위험 물질들이 반응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이 닿기 전에 어떤 반응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사고가 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은 어떤 곳입니까? 네, 그 발생한 그 한화 에어로스미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방산 그리고 이제 요즘 그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K 방산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로켓이라든가 추진체 이런 이제 대형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그 방산 업체, 그러니까 군용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이 한화 에어로스미스 같은 경우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시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인 가등급의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국가 보안 시설이어서 불이 난 공장동 모습은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현장 주변에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굉장히 큰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목격담이 전해지더라고요. 이걸로 봤을 때 폭발 위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 공장 측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조금 이제 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화약 그 찌꺼기 정도로만 이 정도의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실제로 그 고체 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수의 공구라고 하는 이런 뭐 설비라든가 배관 안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폭발음이 3번 정도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에 의한 영향으로 이제 다른 공구들 이런
그 인접해 있던 이런 공구들에서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비교적 불길을 빨리 잡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자가 5명이나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3차례에 걸친 그 폭발에 의해서 근처에 계시던 다수의 이제 근로자분들이 1차적으로 이제 크게 위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지속적인 화재에 의한 부분들보다는 굉장히 이제 급격한 폭발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폭발이 발생하면 높은 과압하고 방출열이 순식간에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1차적인 피해에서 큰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사망자들의 시신 훼손이 워낙 심해서 지금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방염복을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염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폭발이 발생하면 예. 그 화재 현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그 일반적인 방염복 가지고 이 폭발의 위협을 견디기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발생한 그 어떤 폭발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TNT라든가 이렇게 화약이 폭발하면서에 나오는 위력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보면 어떤 건물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파손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폭발 당시 어떤 상황이 좀 펼쳐졌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화면상 보시는 것처럼 그 건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 폭발 위력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화약류라든가 이런 이제 위험한 공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부분을 이제 블로우 아웃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폭발이 발생을 했을 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압력파, 그러니까 과압과 방출열을 그러니까 상부 쪽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뽑아내는 이런 그 블로우 아웃 설비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해당 사고가 발생한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한 설비들이 부재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폭발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근로자들이 있는 전면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급속하게 방출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곳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3번째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앞으로 좀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로켓 발사 추진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폭발력을 발생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고위험군의 사업장이었고요. 앞서 그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18년도, 19년도 모두 이제 그 고체 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경우에는 실질적인 고체 연료 주입이라든가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세척 공장이라든가 이런 반응을 하고 남아있는 이런 찌꺼기라든가 이런 세척 과정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공장 전체의 어떤 공정상의 위험성을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뭐 자동화라든가 안전 시설들이 좀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어제 충북 청주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도 가스름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현장에서 불소 5ppm 가량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위험한 수준인가요? 네, 5ppm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불소의 허용 기준이 0.1pp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그 수치를 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약 50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행히 이제 실제로 그 가스룸 안에 있던 이 불소가
실제로 이제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근무하는 공간으로 이제 확산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 불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거를 하고 근로자들이 좀 대피를 했기 때문에 예. 다행스럽지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고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화재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5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석유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2% 상승했고 휘발유가 23.1%, 경유는 33.3% 상승했습니다. 축산물은 5.8% 상승했는데 달걀이 10.2%, 돼지고기 5.8%, 한우 4.2%, 수입 쇠고기는 7.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5% 상승했습니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3.7% 올랐고 컴퓨터는 19% 올랐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 상승했는데요. OECD 방식의 근원 물가 지수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식의 근원 물가 지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세로 레바논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면 이란도 휴전을 깨고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 확대에 이어 베이루트 공습까지 예고하자 이란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미 협상단이 중재국을 통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ما نمیتونیم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رو به عنوان دو فاعل مجزای از همدیگه در نظر بگیریم. آتش بس در لبنان بخش لاینفک هر گونه آتش بس و هر گونه توافق نهایی برای خاتمه جنگ هست. 이란군은 한 발 더 나가 베이루트가 공습을 받으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건 물론 홍해 입구인 바벨 만데브 해협 등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나 호르무즈 개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레바논 사태까지 중대한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군의 드론 격추에 맞서 미군이 호르무즈 일대의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군은 다시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또 페르시아만에 있는 화물선에선 미약인 발사체에 피격돼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이란과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종전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설을 정면 부인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예상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일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MOU 합의 시점을 묻자 이같이 답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추가로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휴전 MOU에는 휴전을 60일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종전 합의 조건으로 이란의 핵무기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와의 통화에서 오늘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주 빠르게 반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반발해서 미국과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을 자신이 주도해 중지한 것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란과의 협상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물론 헤즈볼라 측과 직접 통화해서 교전 중단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레바논 사태 확전 차단에 나서면서 종전 협상에 다시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진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죠. 네, 이란 협상단이 미국과 협상을 중단한다는 보도에 국제유가가 이날 오전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한때 6.7% 상승해 배럴당 97달러 선을 넘겼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7.6%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고 5% 안팎으로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유가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급락할 거라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MBC, CNBC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으로부터 협상 중단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협상이 끝나도 상관없다고 말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일단 종전 협상 타결을 위한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부각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달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 중단이 사실이라도 그곳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군사적 긴장 수위도 낮췄습니다. Any deal will be a good one, a great one, and he's patient in the pursuit of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미국에 유리한 합의로 규결될 거라며 편히 지켜보라고 썼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란 협상과 관련한 비판론이 계속되자 미국의 유리한 합의 타결을 장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6.3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을 확인할 시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총력을 쏟아붓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 안타깝게도 대전에서 폭발 사고로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이들 유세를 취소하거나 축소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청래 그 대표께서도 원래 충북 괴산에서 이제 일정을 수행하시다가 이제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 뒤에 예정되어 있던 울산 유세를 취소하고 대전으로 달려가시기도 했는데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당에서 지침을 내리게 되면서 뭐 로고송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이나 뭐 율동이나 아니면 확성기 중심의 유세는 안 하는 것으로 자제하는 좀 유세를 펼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시적으로 유세를 중단하는 그런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상자 수가 꽤 있었고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고 피해의 규모 역시 큰 만큼 이 전국적으로 아무리 선거일이 투표일이 목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거운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여야가 좀 공감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거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보였던 것 같은데, 자, 13일의 열띤 유세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좀 조용한 유세가 계속 되겠죠? 네, 일단은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건이 이제 사망이 조금 5명이나 되고 또 젊은 분들이 사실 그 고위험 공정을 수행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여야 할 거 없이 그 당일에는 기존의 선거 캠페인 일정을 취소하고 조금 조용한 선거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뭐 서소문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선거 유세간에 지속적으로 이 안전 이슈, 사고가 계속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파를 할 거 없이 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야 지도부의 마지막 동선을 보면 어느 지역을 집중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네, 일단 이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 그러니까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가 아마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 역시 판세에 대해서 사실 낙관하기 어렵다, 그리고 쉽지 않다, 접전이다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곳은 서울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워낙에 크고 또 특히나 이제 내란 이후에 서울에서 또 광화문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 일정은 서울이라고 합니다만 오늘 굉장히 일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강원도도 가셨다가 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에 가서 또 추미애 그 경기도지사 후보와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이렇게 지원한 다음에 이제 정원 후보를 지원하러 서울로 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뭐 서울만 지원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강원도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지역들을 다 공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여야 지도부 오늘 동선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전북을 찾더라고요. 이건 당대표와 뭐 이원화 전략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전북 선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병도 이 원내대표께서는 또 전북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전북 민심에 누구보다 좀 능한 분이시고요. 이 전북지사는 반드시 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이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공방과 이 승패를 예측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선 전북을 꼭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라는 이 입장이 견고해서 이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그리고 전북의 좀 지역 정서에 능통한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전담 마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 영남 지역을 오늘 찾을 걸로 보이고요. 장동혁 대표는 충남을 마지막 유세지로 택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당연히 중원이 승부처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충남만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서 시민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8시에는 이제 대국민 호소문을 저희가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부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충남 쪽으로 가서 이제 충남 당진, 공주, 청양 이런 지역을 두루 이제 순회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충청 민심이 지금 전국의 민심이라는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거 초반에는 영남권 보수층의 결집을 조금 위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충청권에서 좀 전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써 마지막 날에 지역 할 거 없이 충청권에서 대국민에 대한 어떤 조금 메시지를 저희가 행보로서 조금 표현할 예정입니다. 네,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고 이제 불리는 만큼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여야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곳이 충청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여야 대표가 한 번도 찾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부산을 찾지 않았어요. 지난 오빠 논란 이후 좀 의식해서 찾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이제 영향이 있겠죠. 물론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 부산 민심 자체가 사실 오히려 당이 좀 더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것이 후보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종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뭐 사실 접전지가 다 그렇기는 합니다.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 정신을 갖고 임해야 되는 이른바 이제 험지라고 하는 곳들은 사실 당색이 더 강하게 개입될수록 이제 유권자들의 표가 조금 떠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후보들이 후보들의 경쟁력으로 그리고 후보들의 색깔로 치러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전략적 판단 하에 이런 행보를 좀 보이신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가지 않았지만 또 그 이전에는 방문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전에는 또 총력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앞서 박민식 후보 개소식 때 참석한 이후로는 부산에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특별히 부산을 방문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행선지를 보시면 충북, 충남, 대전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뭐 국민의힘 하면 영남권의 어떤 지지도는 안고 간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층 결집도 중요하지만 선거 초반 대비 국민의힘이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선거다. 이런 판단이 저희 당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 다른 지역도 많이 방문을 한 것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부산 북갑 이런 곳은 저희가 개소식 때도 장도열 대표와 당 지도부가 다 가서 힘을 실어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박민식 후보에 직접 방문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박민식 후보로 방문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주목도, 지지도를 결집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일정을 조금 분할해서 방문을 조금 더 못했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더 중요도가 있는 지역에 방문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 후보들 유세 현장에 전직 대통령들의 움직임이 참 눈에 띈 그런 선거 기간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급 행보를 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단종처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Round 1, fight!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가급적 허시 하나 해줄 텐데 이대로 제가 메모를 해서 페이스에 적습니다. 주지도 않는 거예요. 사진 한번 박아보는 분의 말을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투표장에 가셔야 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찍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정치 사상 처음이고 하나의 관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이후 많은 그 단종 아리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종처럼 보게할 것이다. 유영아 의원이 한 말이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자충수가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 그리고 전면적인 어떤 선거운동을 벌였던 것 그거 자체가 저는 보수 진영에 뭐 일시적인 어떤 지지층의 결집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보수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쉽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도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을 당했는데 그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때문에 파면당하지 않았습니까? 탄핵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에 이어서 박 어게인을 추종하는가라고 국민의힘에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보수의 변화나 쇄신 아니면 개혁 이런 부분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심지어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어떤 단종처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라든지 잘못들은 희석하고 그분을 굉장히 신격화하는 발언이거든요. 본인들 내부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내려진 사실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뭐 단종처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동원해가면서 신격화하고 저렇게 전면으로 내세워서 오히려 현직 당대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 자체가 그럼 지금 보수의 현 주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신격화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어떤 내란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그 뒤에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어떤 노선들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심지어는 과거로 더욱더 후퇴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이게 일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다가 오히려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은 전부 다 떠나보내는 결과 그리고 더 나아가선 진보 진영을 오히려 역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을 지금 제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9년 만에 유세 현장에 나타난 건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정식적으로 정치활동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칭하신 분들이 다 저희 당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당은 비판하기보다는 조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한 지 9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역사적인 정치적인 평가를 할 시기는 됐어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시장이나 이런 데서 유세를 하면은 탄핵당한 사람이 무슨 이렇게 자격으로 저렇게 당을 대변해서 선거 운동을 하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런 비판이 작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그 재판받았던 그런 어떤 형량 또 추징금의 어떤 정도가 상당히 과하다라는 저희 진영 내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최근에 있고요. 그래서 1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재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당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로 분열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는 누구냐, 우리를 뭐 이렇게 이끌어줄 리더는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답을 못 내놨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만에 등판을 해서 단순히 전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 진영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계속해서 또 와달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 유영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말 오래되고 깊은 인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 트렌드에는 부합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공감 못할 저런 뭐 단종이 보기하는 것처럼 이런 비유를 썼지만 저런 비유와 별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또 부산 선거판에 때 아닌 나쁜 사람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그 나쁜 사람이 과연 누구냐를 놓고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의 이제 인터뷰에 따르면 나쁜 후보는 이제 한동훈 후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선거가 내일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저런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마다 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다만 한동훈 후보도 박민식 후보한테 정말로 날카롭게 공격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선을 넘었다 하는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 예배하고 식사 자리에 박민식 후보가 실제 동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이렇게 오는 이벤트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의전이라든지 따로 대통령을 전담하는 팀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를 한동훈 후보가 잘 암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가는 자리에 뭐 끼어서 어떻게든 얼굴을 한번 내보려고 했다. 이런 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치권 현실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발언이다. 그래서 사실 뭐 우연인지는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한동훈 후보한테는 방문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정치 단수로 따지면 제일 고단수 아닙니까? 정말로 한동훈 후보의 말대로 보수 재건을 어떻게 뭐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면 당연히 보수 진영의 전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 측에 가서 적어도 사진이라도 한번 찍었겠죠. 왜 그러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정우 후보 측은 또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의 위장 전입 모의 의혹과 유사사무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정치 공세다,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부산 북갑의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파전인 양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단일화 얘기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나왔지만 애초부터 단일화는 불가능한 구도고요.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한 만큼 사실 이 선거는 보수 진영에서는 장동혁 대 한동훈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사실 장동혁 대표의 대리인격으로 사실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막판에 이제 보수가 결집을 하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 보수 진영의 표를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서로 간에. 그러니까 마치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런 나쁜 사람 논란도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발끈해서 박민식 후보를 저격하는 것부터가 본인이 이미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다만 뭐 지금 상황에서 하정우 후보는 하정우 후보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이게 보수 진영의 표를 저희가 뭐 이미 갈라진 상황에서 저희가 더 끌어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전재수 후보가 분명히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과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이 분열되어 있는 만큼 진보 진영과 중도층을 잡아서 저희가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정우 후보가 최근에 있었던 이 북갑 선거 토론회에서 이 한동훈 후보에게 맹공을 펼치는 모습도 잘 보여줬고 또 한동훈 후보 측의 지나친 네거티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께서 여당의 후보인 만큼 그리고 또 전재수 후보와 함께 어떤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의 적임자로서 하정우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 좀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번 선거가 양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선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당 대표 각각 어느 지역 결과를 가장 주시하고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 곳만 주시하고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 두 곳을 꼽아보자면 이 서울과 대구, 그다음에 이제 전북을 좀 주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이 지역주의의 벽을 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김부겸 후보의 이 엄청난 상승세와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양상이라 굉장히 접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보수의 심장이다라고 불리던 곳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서울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딜 주시하고 있을까요? 부산 북갑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가 어디냐 묻는다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이제 장도혁 대표와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부산 북갑이 정말 핫스팟으로 주목받았던 그런 히스토리를 볼 때 만약에 부산 북갑에서 정말로 저희가 예측하지 않은 다른 이변이 나온다. 반전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장도혁 대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조금 과감하게 오늘 한번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죠. 저희도 예상 밖에 사실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그 부산 북갑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일이 된다면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내일 양당 대표의 표정은 또 어떨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지방선거 판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당시 마치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저희 YTN에 잇따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 위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불이 난 겁니다. 사고 직후인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등의 신고만 3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YTN에도 주변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폭발이 한 3번 무슨 쾅쾅쾅 소리가 집에 있는데 나가지고 뭐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저희 집 뒷베란다 쪽에서 보니까 거기 까만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폭발이 발생하고 이어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까지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그 하늘이 깨끗했었는데 잠깐 고개를 돌리니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폭발음의 위력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폭탄 터지듯이 한 두세 차례 팡팡팡 크게 났거든요. 제가 있는 데서 한 6km 되려나? 그러니까 좀 이게 울릴 정도예요. 지역이 좀 울릴 정도로. 한낮에 벌어진 대형 폭발 사고로 근처 주민들은 크게 놀랐고 결국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모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현장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이 출입구 앞이 완전히 통제돼 있습니다. 회사 측 보안 요원이 내부 진입을 통제하고 있고 주변 통제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 시설이다 보니 취재진이 사고 지점 안쪽까지는 현재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폭발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 감식반원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어있는 화약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켓 추진체에는 화약 원료를 섞은 연료를 충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부품 등의 화약 찌꺼기가 늘어붙게 되고 고압수와 약품 등으로 세척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소량의 화약 원료만으로도 정전기 등과 만나면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찰과 소방, 국과수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식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전영우 형사사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 등 10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경찰청도 오동욱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강력계, 과학수사계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폭발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숨진 노동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의 DNA 분석 등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2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임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성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중처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불리한 양형으로서 참고를 해놨어요. 이건 사실 재판부의 어느 정도 재량의 영향이긴 한데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 안전관리의 책임을 대전 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베이루트 남부 공습을 지시했습니다.
휴전 합의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곧 4차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를 26년 만에 다시 차지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헤즈볼라가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히에를 공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히에는 시아파 집단 거주구역으로 헤즈볼라의 거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לא יהיה מצב שחיזבאללה תוקף את ערינו ואת אזרחינו, ומפקדות הטרור שלו בביירות, בדאחיה, יישארו מחוץ לתחום. 이어서 이스라엘군이 다히에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자 현지에선 대규모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남부의 지상작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카츠 국방장관은 리타니강 일대를 이스라엘군이 직접 관할하는 통제구역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강경파들은 이참에 베이루트까지 진격하자고 주장하며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시작된 휴전 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현지 시간 2, 3일 4차 평화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럽 각국과 유엔은 레바논 전황이 격화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양측이 적대 행위를 멈추고 추가 긴장 고조를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공격을 멈추게 했다는 글에 이어 이런 글을 잇따라 올리며 이란과의 협상이 중단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미국과 종전한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법기구의 무기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겠다며 구상한 기금이 중간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잇따르자 기금 조성을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사법 피해자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기구 무기화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겠다며 구상한 기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기록이 유출됐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법무부가 기금 조성을 맡기로 했습니다. 17억 7,600만 달러, 우리 돈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President Trump is a great American who has endured more than 10 years of nonstop harassment and weaponization. No American should be targeted for political reasons, and every citizen deserves fair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of the law. 하지만 이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사당 폭동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을 지원할 거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기금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무효화 절차에 나섰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기금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경우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무제한으로 제출해 저지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Then he settled the suit with himself to create a $1.8 billion slush fund so he can cut checks to cronies and Jan 6 foot soldiers. He pardoned them, and now he wants you to pay him. 공화당 상원 의원 10여 명도 백악관의 기금 조성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등 불만을 드러냈고 일부 의원들은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과 언쟁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반발이 거세지면서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을 백지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여론 악화에 사법 피해자 기금 논란까지 겹칠 경우 11월 중간 선거를 뒤흔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 법무부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세금 관련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이면 합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내후 외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이 레바논 상황을 이유로 대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안에 이란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협상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란은 대화 중단을 선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네, 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미국 때문에 대화를 중단 선언한 건 아니죠. 이란이 대화를 일시 중단하겠다, 뭐 메시지 교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뭐 타스님 통신, 즉 혁명수대와 가까운 통신이라고 합니다. 했던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때문이죠. 헤즈볼라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 다히야 지역이라 그래서 헤즈볼라 거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공격하려고 이미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은 헤즈볼라를 돕기 위해서 한 달 전 협상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계속되면 휴전을 하지 않겠다,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 여러 차례 이 입장을 호소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살리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만약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압박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나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부 공격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다음 주 안에 이란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겠죠. 계속해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고 교환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 대한 조건을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조건을 더 올렸죠. 왜냐하면 모스타바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을 강화한 그 제안 이전에 했던 제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다른 협상파들은 뭐 갈리바프나 안학지 외무장관 등은 이 정도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건 최고 지도자, 어쨌든 완전히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정책 결정자의 답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그렇다면 우리가 더 압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건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면서 협상 조건을 더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모스타바 카메네이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추산에 따르면 적어도 뭐 최대한 일주일 정도면 답변이 오지 않을까.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은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수일 내에 답변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켜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이란은 대통령 사임설이 나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란 내에서 의사 결정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내부 관계자들조차 지금 의사가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 상황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부 상황이 복잡하긴 하죠. 그러나 뭐 이란의 어떤 정책 결정 상황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란이라는 국가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압도적인 군사력 공격에 의해서 뭐 지휘부가 수뇌부가 다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라도 어느 집권 세력이라도 항상 도성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치열하게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격렬한 어떤 자기들 간의 내부 토론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좀 더 우리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강경파들에 대한 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모스타바 카메네이를 위시로 한 혁명수비대 사령관들, 뭐 집단 지도부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 집단 지도부 체제 상황 속에서 어쨌든 통일된 메시지를 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스타바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암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암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립되어 있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편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더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답변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한 측면은 이란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지금 답변을 좀 늦추고 있지 않냐. 예. 협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게 하고 좀 더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게 해서 실수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답변을 계속 늦추는 협상 전략을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곧 4차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문제가 그 우선순위가 좀 앞쪽으로 당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 총리를 잘 자제시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러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냐? 일단 지금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자폭 드론이 상당히 지금 큰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피해가 큽니다. 예를 들면 자폭 드론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한 군인 숫자가 14명이 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자폭 드론 공격을 사실상 요격하기가 100% 막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거점 지역을 공격해서 결국 드론 공격을 막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란의 어떻게 보면 연계 작전에 말려서 트럼프 대통령 압박해서 지금 전쟁이 어떻게 보면 중단이 됐습니다만 저는 레바논 전쟁이 가장 중요한 최대 변수는 아닐 것이다. 이번에도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타냐후 총리를 압박한다면 나타냐후 총리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잘 넘어갔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만약 헤즈볼라가 다시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뭐 민간 지역을 로켓을 쏜다든지 이런 공격이 있을 시 나타냐후 총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대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휴전이 잘 지켜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만약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개입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국제적으로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이 러우 전쟁처럼 길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죠. 하는 점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러우 전쟁도 전문가들이 초반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도 이렇게까지 지금 석 달까지 지나가고 있고요.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만약 협상에서 이거 잘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전쟁이 계속해서 협상이 반복되고 아니면 또다시 협상이 중단되고 미국과 이란 간에 또 교전이 또 재개되어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만약 연말까지 전쟁이 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휴전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양측 모두 사실 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도 지금 어쨌든 휴전을 빨리 해서 경제 제재를 풀고 그다음에 동결 자산을 받아서 경제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여러 가지 국내외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휴전으로 가는 것이 양측 전부 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양측이 휴전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 계속 쿠바를 언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란 다음은 쿠바라는 식으로 네.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쿠바를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도 계속 쿠바를 얘기했는데 사실 뭐 베네수엘라가 먼저 지금 작전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란 변수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또 이란으로 집중하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이란이 끝나면 이제 쿠바 순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멀러주의를 본따서 돈러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쿠바를 일단 미국이 접수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특히 쿠바는 14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플로리다 남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의심하는 것은 거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상당히 많은 전략 자산을 특히 정보를 미국의 정보를 켤 수 있는 어떤 레이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냐. 예.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플로리다에 한 100만 명이 넘는 쿠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선거에서 이 주민들 유권자들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국내 정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가지 점에서 아마 쿠바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작전 아니면 쿠바에 대한 또 쿠바는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마도 쿠바 작전을 또 재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 내 새로 떠오른 이슈도 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 피해자 기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다. 그렇죠. 내용인데 그러니까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법부가 사실상 무기화돼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으니 네. 그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무기화 기금이라고 해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문제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아마 조사가 들어갔나 봐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그럼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냐. 행정기구를 대통령 행정기구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보면 불법 수사를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 반발해서 국세청에다가 지금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17억 달러 기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연방 법원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금을 받아서 특히 2020년 대선 때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는 의미도 그런 또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 예. 자, 그런 보도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가 트럼프 가족들에 대한 세금 소송을 다 하지 않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또 법무부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할 거고요. 예. 반대를 할 거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이 법안 폐지를 위한 이 지금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게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아이디어는 폐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기행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상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 총력전을 펼치며 1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원 충청에서 피날레 유세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네, 본투표까지 이제 채 하루가 남지 않았는데요. 숨가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여야 지도부 움직임 짚어볼까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강원과 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강원 정선과 영월을 찾아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를 지원한 뒤 다시 국회로 돌아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어 경기 용인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지원하고 저녁 8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을 마지막으로 13일간의 대장정 마침표를 찍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도 텃밭에서 최대 격전지로 돌변한 전북을 훑으면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북 선거가 정청래호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사활을 건 모습인데요. 한 원내대표는 조금 전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주가 호황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경제 성과를 강조하면서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여당과 우리 경제에 대도하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캐스팅 보트인 충청에 집중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중원 충청 공략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충남 청양과 공주, 당진을 잇따라 찾아 현장 유세를 벌입니다. 잠시 경기 화성으로 유턴해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지원한 뒤 마지막은 다시 충남 천안으로 가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민심 풍향계이자 시도지사 4명이 속한 충청권 수성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장도혁 대표 오전에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내일이 지나면 이재명 정권은 더 거친 폭정으로 재판 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거라며 기호 2번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따로도 다르게 격전지 대구와 부산 북구 앞 경남을 순회합니다. 당의 텃밭인 영남권을 훑으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힘쓰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지만 어제 대전 폭발 사고로 비교적 차분한 유세가 예상되는데요. 주요 격전지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에서 앞으로 4년간 서울시를 이끌 주인공이 가려지기까지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 오늘 짧게는 30분 단위 초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한 걸음 더 끝까지를 기치로 서울 서부와 중부 권역을 훑은 뒤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정청래 대표와 유세를 진행합니다. 저녁부터는 강남과 강동을 집중 순회한 뒤 송파에서 파이널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전 서울 여의도를 시작으로 24시간 사생결단 유세를 예정했습니다. 오전 용산과 마포를 시작으로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13개 구를 차례로 훑고요. 저녁 8시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뒤 광화문 광장과 감사의 정원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도 살펴보면요. 오자구도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들은 오늘 하루 평택 구석구석을 훑으면서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안중 시외버스터미널, 조국혁신이나 조국 후보는 고덕신도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KTX 경기 남부역사 예정지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삼자구도 접전 양상인 부산 북구갑 후보들도 일정표는 단촐하지만 지역구 방방곡곡 쉬지 않고 순회를 이어갑니다. 민주당 하정 후보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오후 4시 송원석 원내대표와 파이널 유세를 진행합니다. 무소속 한동 후보는 종일 북구 전역을 훑은 뒤 19시 구포동 쌈지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진행합니다. 네, 내일이 드디어 본투표인데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우선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내일 본투표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사전투표 때와 다르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투표를 마치고 오후 6시 20분쯤 중앙선관위가 개표 개시를 선언한 뒤 본격적으로 투표함을 열고 개표 절차가 진행됩니다. 투표자 분류와 수검표, 참관인 검열 등을 거쳐 오후 7시 반쯤 최초 개표 결과가 공개되는데요. 득표율 격차가 큰 지역은 이르면 자정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거로 보이는데 접전지의 경우 다음 날 새벽 3, 4시쯤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난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전반적으로 개표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300포인트 넘게 오르며 8,700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최고치로는 8,87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은 9,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지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개장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8,800포인트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1.08% 오른 8,883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8,8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군요. 코스닥은 0.49% 내린 1,044포인트로 개장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개인용 PC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AI PC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훈풍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한국 로봇 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젠슨 황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데 만남이 예정된 기업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7.7원 오른 1,512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또다시 부침을 겪으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기능을 개인 컴퓨터에 탑재하는 새로운 칩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6% 넘게 올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한국이 원한다면 기꺼이 엔비디아 연례 AI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 컴퓨텍스의 주인공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공개한 AI PC용 슈퍼칩
RTX 스파크였습니다. 황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를 넘어 인텔과 AMD의 안방인 개인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PC와 노트북에 AI 칩을 탑재해 가정마다 과거의 슈퍼컴퓨터급 AI 연산 능력을 보유하고 AI 비서를 운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Microsoft and NVIDIA meticulously optimized everything so that this computer literally runs everything the world has ever created, plus it now runs agents. 이는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기인한 AI 거품론을 잠재우고 PC 시장에 AI 칩이란 새 필수 부품을 끼워 넣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발표는 엔비디아 주가를 6% 넘게, 동반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 넘게 끌어올렸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동반 상승과 사상 최고치 마감까지 견인했습니다. AI PC용 칩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가 탑재될 전망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And all of my partners in Korea had a very good year this year. I want to go congratulate them, thank them. Next year is going to be incredibly busy. 황 CEO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SK하이닉스가 자랑스럽고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미국과 타이완에서 개최되온 연례 AI 컨퍼런스인 GTC를 한국이 원하면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며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을 곧 공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준비 시점으로 2023년 11월을 지목했습니다. 근거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의 관저 회동에서 김 전 의장에게 시키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의 김 전 의장 답변에 윤 전 대통령은 그럴 거라면 내 머리에 총을 쏘라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승 스님 입적에 대한 대공 혐의점 등까지 언급한 점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준비가 이때부터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소환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자 조율 중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소환 모습이 공개될 경우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호송줄을 차고 특검 건물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조사했고 오는 4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5일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하는 등 주요 소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7.7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장미는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오늘 새벽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올해 첫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이는 역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또 태풍으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현재 남부 일부 내륙까지 확대했는데요. 현재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는 이미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많게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온 뒤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청주가 32도로 중서부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고 남부지방은 대구가 27도 등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한 비와 함께 널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조개까지 겹친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